정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걱정하면서도 또 이젠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 들어가서도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다독이던 여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전 또다시 그 어둡고 무서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야 했죠. 하지만 제 상황을 빠르게 캐치한 여경은 곧바로 관계부서로 연락을 취했고, 그렇게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새희망 여성 쉼터였습니다.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한 저를 씁쓸하면서도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쉼터의 안내 직원을 통해 우선 상담사부터 만나야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안내 직원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니 조금은 내 안의 온기가 퍼지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편히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었나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렇게 얕은 한숨을 쉬다 보니 잠시 뒤 상담사분께서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힘든 걸음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힘겹게 대답을 한 저는 천천히 상담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흠칫 놀라는 표정을 애써 감추는 게 보였죠. 당연했을 겁니다. 잠시 전 화장실 거울로 제 자신을 봤을 때 지금 저의 상태가 어떤지는 저 역시 미리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코, 입이 얼굴에 붙어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나마 경찰서에서 만난 여경이 간단한 응급처치를 취해줘서 이 정도였죠. 그만큼 너무도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공격에 이미 뚫려버린 방어막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전, 심신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죠. 우선 더 깊은 이야기는 저희 차후에 천천히 하도록 해요. 일단 간략한 정보만 적어주시고 혹시나 단체 생활에 있어서 애로사항 등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적어주시길 바라요. 이후 경찰 및 유기기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법적인 문제 역시 모두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단 하루라도 편히 주무시길 바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함이 주 A씨? 저의 기본적인 이름 및 나이 등을 적은 서류를 천천히 살피던 상담가가 살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주 A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A씨를 잠시 전 처음 보고는 사실 살짝 놀랐거든요. 그게 왜냐면 정말 신기한 일인데 A씨랑 정말 닮은 사람이 며칠 전 저희 쉼터에 입소를 했어요. 저랑 말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짝이 아니라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라면 맞는 표현이겠네요. 정말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말이죠. 아마 지금 제 얼굴 상태와 엇비슷한 분들이 그간 여럿 입소를 했으니 상담가님께도 그렇게 보이셨던 거 아닐까요? 상담가의 말을 조금은 비틀어 들은 전 상담가를 향해 약간 차갑게 말을 내뱉었죠. 그러자 상담가가 양팔을 저으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A씨 상태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제 말이 행여나 잘못 전달된 것 같아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그분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상담가를 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안내를 받으며 쉼터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은 갖가지 상황을 피해 이곳에 온 여성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일부는 청소를, 일부는 독서를 하며 모두가 어울려 지내는 곳이었죠. 그중 휴게 공간 한쪽으로 놓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던 한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상담가는 그 여성분을 향해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절 따라오라 손짓했죠. 차를 마시고 계셨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어요? 환한 상담가의 미소에 여성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전 여성분의 얼굴을 보았죠.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랑 너무도 닮은 여성분이 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성분 역시 저를 보고는 얼어붙은 듯 아무런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여성을 만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작은 선술집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고요.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는 고작해야 3달째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중학생 시절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하시면서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야 했죠. 대학을 간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생활은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간 절 홀로 키워주신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하셨던 엄마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두세 개 일을 하시며 무리하시다 결국 심한 허리 통증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 비록 엄마와 저 둘뿐이지만 월세에 관리비부터 통신비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만으로도 빠듯한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20대 중반까지 아르바이트에 젊은 청춘의 시간 대부분을 투자했죠. 그러다 한때 함께 일했던 사장님이 새로 오픈을 했다며 시작하게 된 일이 바로 이 선술집이었습니다. 페이도 넉넉하게 챙겨주겠다는 말에 혹한 것도 사실이었죠. 기본 업무는 서빙이 줄을 잃었고 조금 바쁘다 싶으면 주방 보조를 하는 보통의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 와중 손님으로 찾아왔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얼굴에 밝은 미소까지 참으로 인상 좋은 남자였어요.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면 항상 혼자 오던 손님이었다는 거죠. 그날은 한참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손님도 그리 많지 않아서 사장님 역시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아야 하나 한숨을 내쉬던 그때였죠. 마침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술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비를 꽤 많이 맞은 한 남자가 내부로 들어왔어요. 몇 분이세요? 저 혼자입니다. 혹시 저기 안쪽 자리에 앉아도 되나요?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저희 선술집은 혼자 오시는 손님들도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안주야 한국식 안주가 대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실내 장식은 약간 일본식을 모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는 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들은 바에 앉아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40대 여성분이셨던 사장님은 언변도 좋고 워낙에 재밌으셔서 바에 앉으신 손님들이 사장님과 대화하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손님 역시 바에 앉으시겠거니 했는데 가장 안쪽 자리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쪽은 주방 입구라 쇼케이스 등에 가려 손님들이 그리 원치 않던 자리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손님이 원하면 어쩔 수 있나요? 원하시는 곳에 앉으라 하시고는 메뉴판을 건네드렸죠. 그런데 냅킨으로 비에 젖은 얼굴을 닦던 남자의 손에 언뜻 피가 보이더라고요. 어머, 피가 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빗길에 서둘러 걷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좀 긁혔나 보네요. 부끄러운 듯 급히 손을 가리며 머리를 긁던 남자가 전 살짝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뎅탕에 소주 한 병 주문을 받고는 카운터에서 밴드 하나를 찾아 남자에게 건네드렸어요. 정말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하며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90도로 제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당황해 꾸벅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는 나온 탕과 소주를 순식간에 비우고는 선술집을 떠났어요.
그게 그 남자를 처음 본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남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자리와 똑같은 음식을 시키고는 조용히 먹고 떠나는 게 대부분이었죠. 특이하단 말이야. 한창 가게 정리를 하는 중에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시던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역시 사장님을 돌아보았죠. 그 남자 있잖아. 매일 혼자 오는 남자. 아무리 봐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 어머, 그걸 어떻게 아세요? 술집 사장 인생 20년이면 손님은 딱 봐도 알지. 나이는 대략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데 회사가 이 근처는 아닌 것 같고 대체 우리 가게에는 왜 이렇게 자주 올까 싶어. 뭔가 미심쩍긴 한데. 왜요? 뭐가 미심쩍으신데요? 내가 선입견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뭐엔가에 쫓기는 것 같지 않아? 얼굴이야 웃는 상인데 안주나 술을 먹는 거 보면 어찌나 빠른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요? 난 잘 모르겠던데. 그래? 뭐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있어 그 사람.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을까. 그때까지도 정말 그 남자는 매번 저희 가게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죠. 평소와 같은 시간에 탕과 소주를 먹고 간 그 남자가 제가 퇴근할 시점에 다시 가게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전 살짝이 놀랐죠.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전 당황해서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지금껏 여러 일을 해오면서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말을 걸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자주 가게를 찾다 보니까 그쪽에 호감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 싫으면 싫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하며 쭈뼛거리는 남자의 모습이 조금은 귀여워 보였어요. 저 역시 이 남자에게 그동안 조금의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 역시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직설적으로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제게 밴드를 건네주실 때부터 A씨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이 닳도록 그렇게 드나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괜찮으시다면 A씨와 만나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등 말이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긋하니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꼭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듯 말이죠.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열심히 버티며 살았습니다. 어찌나 예를 강요하시던지 지금도 그거 하나는 웬만한 훈장님보다 제가 더 나을 겁니다. 그럼 가게에 계속 오시게 된 게 회사 근처이셨기 때문이셨군요. 저희 사장님이 틀리셨네요. 사장님은 손님의 자유로운 복장 때문에 아마 직장인은 아닐 거라 추측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여기서도 손님이라 불리기는 부끄럽네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주십시오.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현태 씨. 남자의 말론 엄격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눈치 보며 살다 성인이 되어서야 조금 자유로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꿈도 꿔볼 수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해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했고요.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선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전 딱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얼굴은 자주 뵀었지만 그렇다고 제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이른 관계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정도 제가 현태 씨의 말을 생각해 볼 여유를 줄 수 있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천천히 답변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남편은 또다시 90도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건 맞겠다 싶었죠. 남들과는 달리 예의에는 굉장히 민감한 듯 보였거든요. 그렇게 남자와의 첫 만남 이후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께선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저 역시 딱히 저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도 없었고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겠다 싶어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아니 언제부터 그 남자랑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맞긴 뭘 맞아요. 그분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땠어? 남자는 뭐래? 빨리 말해봐. 자기랑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어머 뭐라고? 그 남자 보기보다 완전 직진 스타일이네. 그래서 우리 가게에는 왜 그렇게 자주 왔던 거래? 그건 사장님 추리가 틀리셨더라고요. 그분 직장이 이 근처래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가볍게 한잔하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며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추리가 틀릴 리가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나가셨죠. 회사가 근처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니 회사가 근처인데 왜 매번 혼자 와? 직장 동료들도 있을 텐데. 처음 우리 가게 왔을 땐 또 비를 흠뻑 맞고 왔잖아. 일이 끝나고 회사에서 나오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 에히 너는 어떨 것 같아? 글쎄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뛰지 않을까요? 그렇지. 보통은 서둘러 집에 가기 마련인데 굳이 술을 마시러 왔다?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나름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이 함께 오지 않는 건 회사 밖에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기분 때문 아닐까요? 어머 벌써 남자친구 편드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세요 사장님. 여하튼 잘 알아보고 만나. 남자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니까. 나 20대 때 철없이 만난 전 남편이 어땠는지 알아? 근육질의 상남자 스타일인 줄 알고 흠뻑 빠졌는데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마마 보이던지.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 여튼 에히 너도 신중히 잘 만나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벌써 남자의 적극적인 표현에 이미 취해 있던 건 아니었나 싶어요. 사장님의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그냥 겉으로 보기엔 쑥스러움도 많고 그러면서도 말도 잘하고 솔직해 보이고 딱히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만큼 남자 보는 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거죠. 그때라도 사장님의 말에 조금은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말이죠. 보름 정도가 흐른 후 현태 씨는 또다시 저희 가게 앞에 찾아왔어요. 그동안은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아서 혹시나 이 지역을 떠난 건 아닌가 제가 괜히 조급하더라니까요. 그러다 다시 나타났으니 저 스스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그때와 같은 카페에 마주 앉은 현태 씨와 그간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죠. 회사 출장 때문에 며칠간 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절 바라보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렇게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앉아있는 현태 씨를 향해 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현태 씨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현태 씨는 생각보다 더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세심하게 절 챙겨주었고 제 이야기도 얼마나 잘 들어주던지요. 정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러다 제가 일을 쉬게 되던 날, 저와 현태 씨는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평소 차가 없던 현태 씨와 차량을 빌려와 그 차를 함께 타고 떠나게 된 여행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라 저는 잔뜩 신이 나 있었죠. 현태 씨 역시 기분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오래가지 않았죠. 마침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희 차량 앞으로 차 한 대가 급히 끼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 크게 놀랄 정도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살짝 짜증만 내고 끝낼 일 정도였죠. 하지만 현태 씨는 갑자기 거칠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어 끼어든 차량을 전속력으로 쫓기 시작했죠. 현태씨,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도 현태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면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가 살짝 본 계기판의 속도는 대략 16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끼익하며 끼어든 차량 앞으로 확 차량을 밀어 넣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얕은 비명을 내질렀죠. 그러자 끼어든 차량의 운전자 역시 화가 났는지 저희 차량을 급히 뒤쫓더니 현태 씨를 향해 차창을 내리고는 차를 갓길로 세우라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그러자 현태 씨 역시 이내 차를 갓길로 세웠습니다. 전 너무 두려워 겁에 질려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에도 아랑곳 없이 현태 씨는 차에서 급히 내려서더니 뒤따라선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레 백미러로 현태 씨가 뭘 하려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차창이 열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양손으로 거칠게 붙잡는 현태 씨가 보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그 이후 어떤 거친 폭력이 동반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씩씩거리며 저희 차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쾅 문을 닫고는 다시 거칠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절 안심시키려 하더라고요. 좀 놀랐지? 아니, 별건 아니야. 그냥 서로 왜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냐 몇 마디 나누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알려줬지. 끼어들려면 깜빡이도 정확히 넣고 천천히 들어오셔야지.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어쩌냐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죄송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즐겁게 여행하자. 현태 씨는 제게 환한 미소를 짓고는 운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보았죠. 현태 씨가 상대방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를요. 분명 단순히 대화로 사건을 끝낸 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전 조금 무서웠죠. 현태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본 거니까요. 하지만 남자들은 가끔 그런 거친 모습들을 보이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혼의 사유에는 아빠의 거친 모습이 한몫을 했죠. 엄마는 그걸 항상 두려워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동생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아빠의 거친 모습에 항상 동반하는 건 음주였어요. 술만 드시고 오면 그렇게 거칠어지셨습니다. 욕설은 기본이었고요. 아니, 손님들이 몰리면 주방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매번 실수하고 어리숙하게 행동하면 어쩌라는 거야? 대체 너 때문에 손님들 욕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 거냐고? 당시 아빠와 엄마는 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 중이셨습니다. 꽤나 맛집으로 알려져서 손님들도 많은 식당이었죠. 하지만 아빠의 말만 들으면 꼭 엄마가 주방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아빠는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주방에서 그렇게 성을 내셨다고 해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한 달도 못 채우고 나가는 게 다반사였죠. 하지만 그런 아빠의 예민함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가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 예민을 다 받고도 밤에 집에 들어와서는 또 아빠의 핀잔을 들어야 했죠. 사실 국밥의 모든 레시피는 엄마의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의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았다간 정말 난리가 납니다. 집안 집기가 부서지는 건 다반사였고 욕설과 심지어 때릴 듯 엄마를 겁박하는 일도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본 저와 여동생은 매일 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특히 아빠가 술이라도 한잔하고 들어오시는 날엔 더욱 그 정도가 심했죠. 아빠, 제발 좀 그만해요. 엄마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아빠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엄마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뭘 안다고 떠들어? 네가 가게에 대해서 뭘 알아? 너가 한 번이라도 와서 일손이라도 도운 적 있어? 아니, 애한테 왜 그래요? 그리고 한창 공부해야 할 애한테 이래라 어쩌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들이 진짜? 하며 아빠는 또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셨죠. 거의 매일이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게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엄마뿐 아니라 맞이인 저까지 아빠에게 욕을 먹기 일쑤였죠. 제가 가게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 본인이 가게 일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친구들 혹은 주위 자영업자들과 밤새 어울리며 골프 치랴, 술 먹으랴, 향락을 즐기셨죠. 심지어 지역 관리들과 어울리며 자랑스러운 인사로 표창도 받았죠. 심지어 지역신문에 자신만의 가게 노하우와 손님 응대 전략을 인터뷰한 기사도 실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아빠는 행복의 시간을 누릴 대로 누리는 동안 엄마는 매번 주방에 서서 육수를 끓이느라 종일 홀로 고생을 하셨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 아빠의 방식이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분위기로 인식했던 거죠. 니들도 명심해. 나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도 못 왔어. 니들 어릴 때 전전긍긍하며 분식집 끌고 가다가 국밥으로 바꾼 것도 다 내 선택이었어. 내가 국밥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연구했는 줄 알아? 진짜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 유명한 집이란 곳은 다 찾아가 먹어봤으니까. 아빠의 격한 호통 이후 안방에서 홀로 훌쩍이던 엄마를 버려두고선 거실에 나온 아빠는 저와 여동생을 앉혀두시고 하셨던 일장연설 중 한 부분이죠. 여동생보다 5살은 위인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국밥집의 탄생 배경 말이죠. 그렇기에 아빠의 말 대부분이 거짓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었죠. 국밥으로 업종을 바꾼 선택은 아빠의 선택이 맞았어요. 그 부분 외에는 모두가 거짓이었어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레시피를 연구한 건 정작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으니까요. 매일같이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연구하던 엄마의 모습을 전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술에 취해 딸꾹질을 하며 한창 연설을 하시던 아빠는 제 차가운 눈빛을 의식했는지 헛기침을 하시곤 재차 자신의 선택을 강조하셨어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배의 선장이 하는 게 뭐겠어? 방향을 정해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야?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더라. 가게를 이렇게 이끄는데 가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니들도 알아야 해. 내 선택 아니었으면 지금 다 같이 길바닥에 나 앉아 있을 거야. 매번 똑같은 대사의 되풀이였습니다. 전 그런 아빠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빠의 말에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었죠. 심지어 동생은 아빠의 역할을 꽤나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물론 저 역시 아빠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옆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를 심하게 대하고 학대하셨는지는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도 저 역시 남자의 거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는 그래야 한다 생각했죠. 그게 아빠에게서 배운 남자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과격하게 운전하던 현태 씨 역시 그런 남자의 일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끔 돌출하는 야성미가 남성의 매력이라 착각했던 거죠. 너만 괜찮으면 우리 같이 함께 사는 건 어때? 물론 그 시작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함께 힘을 합치면 꽤나 근사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두워진 바다를 보며 현태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살짝이 당황했죠. 이제 만난 지 채 3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현태 씨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당신 상황도 알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선 서로 합치는 게 아무래도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도 아마 당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실 여행 오기 얼마 전 저의 상황에 대해 현태 씨에게 살짝 노출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했고 엄마를 따라 나와 지금껏 살고 있지만 당시 엄마의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거든요. 허리 통증도 문제였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유방암으로
엄마는 계속되는 수술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현태 씨는 어떻게든 제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런 부분이 전 너무도 감사했죠. 또 현태 씨의 말이 일부분 맞았습니다. 물론 현태 씨가 당시만 해도 저희 엄마를 본 적은 없었지만 저희 엄마는 병상에서도 항상 말씀하셨었거든요. 내가 만약 떠나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니? 난 그게 항상 걱정이다. 차라리 너가 결혼이라도 했다면 내가 조금의 걱정 없이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을 텐데. 왜 맨날 그 소리야? 엄마가 떠나긴 어딜 떠나? 글쎄, 모르는 일 아니야? 의사도 수술은 했지만 이후 전이가 어느 정도 넓어지는지에 따라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당장 너 걱정부터 앞서더라. 너가 안정된 가정에서 편한 모습만 볼 수 있어도 내가 더 걱정이 없을 텐데 하고 말이야. 엄마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 정말 운명처럼 다가온 게 현태 씨였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책임질 테니 결혼하자는 말에 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뜻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죠.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어머님 건강부터 병원까지 모두 책임져 줄 테니까. 물론 당신도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와 함께 살자. 전 그런 현태 씨의 말에 그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안정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이혼 이후 지금까지 항상 혼자였거든요. 물론 엄마가 있었지만 저만의 속내를 풀어낼 사람이 딱히 없었죠. 사실 제가 가장 편하고 친했던 친구는 5살 어린 바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저보다 더 철이 든 어른 같은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아빠의 잘못도 동생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 때문에 동생과 티격태격 언쟁이 생기기도 했지만요. 여하튼 많은 부분에서 언니인 저를 이해해 주려 노력했던 참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혼을 먼저 원한 건 사실 엄마 쪽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거라 못을 박아둔 상태였죠. 아마 엄마를 끝까지 자신의 곁에 잡아두고 괴롭힐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가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과 눈이 맞고 말았던 겁니다.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만나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필 두 분의 애정 행각을 엄마가 목격하고 만 거죠. 그것도 당당하게 가게 건물 복도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남편의 불륜 장면에서 엄마는 드디어 이 사람을 떠날 수 있겠다 싶은 희망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당당했던 건 아빠였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본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이에 엄마는 당장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만 거예요. 법적으로 가면 분명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엄마의 마음은 급했던 거죠. 다 필요 없으니 나 좀 버려달라는 듯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저를 그리고 아빠는 동생을 데리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불륜이면 당연히 이어질 상간녀 소송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전 그 부분을 나중까지도 아쉬워했지만 막상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가지라고 해. 그래도 될 정도로 난 네 아빠의 곁에서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다. 비록 빈털털이라도 편하게 숨 한번 쉬고 싶었어. 그래도 엄마 조건이라면 상간녀 소송은 그렇다 치고 아빠 가게에 지분 정도는 가져왔어야지. 그랬으면 엄마랑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지 않아도 됐잖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선 너한테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 하지만 이젠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어. 그게 내 마음이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 싫고 좋고의 의미가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랑은
다음 생이 있더라도 영원히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난 그 사람을 떠난 것만으로도 만족해.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엄마는 이혼 후 곧바로 저와 같이 지방 변두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심지어 동생과의 연락 역시 모두 끊어버렸죠. 그러는 와중 저 역시 동생과도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동생 역시 아빠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터놓은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흘러 이젠 현태 씨가 저의 가장 친한 사람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시기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던 시점이었죠. 그러니 현태 씨의 청혼을 전 큰 고민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현태 씨와 약속을 한 후 우선 엄마에게 먼저 남편이 될 현태 씨를 소개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는 현태 씨의 손을 잡고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셨죠. 고마워요. 우리 딸을 받아줘서.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딸 못하는 게 없는 아주 야무진 아이예요. 그러니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걱정 마십시오. 이런 따님을 제게 준 것만으로도 전 감사드립니다. 하며 엄마를 내려보는 현태 씨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남편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인생을 꿈꾸게 되었죠. 내가 마련해 놓은 신혼집이 하필 주인이 전세 사기로 도망을 친 상태인가 봐. 그러니 전세입자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그런데 내가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괜찮으면 우선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물론 어머니랑 함께 살아야 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괜찮으면 1년 정도는 그래줄 수 있을까? 그럼요. 저도 어머님이랑 친해지는 시간도 생기고 좋죠. 그렇게 할게요. 결혼 며칠 전 남편이 마련해 놓은 신혼집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다 했죠. 길어봤자 2년인데 그 사이에 그리 힘들 게 뭐가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드디어 현태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남편은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며 정말 부족하지 않게 다 해주었죠. 그 순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폭풍 전 고요였는데 말이죠. 처음 현태 씨의 집에 들어가고 얼마간은 어머님도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불편해할까봐 간간히 외부 친척 댁에서 주무시고 오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남편의 본색을 알게 된 건 저의 엄마가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어느 정도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한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삶을 이어나가셨어요. 물론 수술과 입원으로 심신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심한 복통으로 또다시 구급차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어딘가 숨어있던 암세포가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신체 곳곳으로 빠르게 퍼지고 만 거예요. 결국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엄마는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에 의해 배가 부풀어 오르고 식욕도 확 떨어지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 시간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전이되고 순간의 사망에까지 이르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죠. 엄마의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빠도 없고 동생도 없는 썰렁한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절 도운 건 남편과 시어머니셨죠. 그때만 해도 그들이 정말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시작된 건 역시 돈에 관련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 계좌로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걸 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창 사업을 하겠다 나서던 중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제게 엄마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달라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부의 돈은 같이 쓰는 건 맞지만 전 엄마가 남겨준 돈을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식만은 정말 돈 걱정 하나 없이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남편은 정말 거칠게 몰아붙였죠. 제가 안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너 솔직히 말해봐. 사망보험금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너가 나한테 보험금을 좀 낮춰 말한 거 아니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말이 틀려? 남편 몰래 뒤로 숨겨놓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거짓으로 말하겠어요. 그럼 계약서라도 보여줘요? 계약서 보여주면 뭐해? 가입한 보험사가 한 개일지 두세 개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있는 돈 없는 돈이라도 끌어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주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의심부터 하는 거냐고요? 내가 왜 우리 엄마 보험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너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여자란 인간들은 똑같은 법이거든. 감추고 숨기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종조가 아니야? 뭐라고요? 전 정말 어이가 없어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봤던 그 눈빛으로 말이죠. 내 성격 건들지 마. 괜히 건드렸다가 후회하는 날이 올지 모르니까. 아니, 내가 뭘 건드렸다고 그래요? 그냥 왜 날 의심하는 거냐 물어보는 것 뿐이잖아요.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번쩍하며 별이 반짝이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힘겹게 눈을 뜨니까 무표정으로 절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죠. 내일 은행 가서 현금으로 싹 다 뽑아와. 2번 말 안 해. 알았어? 그날부터 전 남편의 억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와도 남편은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냐며 절 의심했어요.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사업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며 성을 내기 일쑤였죠. 그렇게 화를 내는 날엔 반복적으로 제게 거친 언행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처음엔 이에 대해 저항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럴수록 더 격하게 화를 냈죠. 내가 너희 엄마 살아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지극정성이었어. 너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인제 와서 그런 내 성의를 무시해? 심지어 대들기까지 한다고? 어떻게 사람의 선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점차 심해지는 남편에 전 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냥 입을 닫아버린 거죠. 어차피 아니라고 말해봤자 거기에 또 꼬리를 물어 절 괴롭혔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시어머니라 생각했어요. 유일하게 절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창 절 거칠게 대하고는 술을 마시러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전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에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얘야, 나는 뭐 현태 아빠한테서 안 당했는 줄 아니? 원래 다 그런 거야. 오히려 나 때보다는 약하다. 나는 얼마나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왔잖니?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참고 견뎌야지, 안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전 더 이상 시어머님께도 절대 의지하지 않았죠. 어차피 아들과 같은 종류의 어머님이셨죠. 돌아가신 아버님의 엄격한 보수주의 속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어 살아온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험한 짓을 해도 어머님은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더 놀란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고 시어머니의 감시하에 빨래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니 경찰이더라고요. 혹시 장현태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보니까 장현태 씨 관련돼서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런데 통화가 되십니까? 전 도대체 뭔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경찰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약 1년 전쯤 장현태 씨가 만나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현재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장현태 씨는 자신은 이미 헤어진 여자라 잘 모른다 증언을 했었는데 좀 더 조사를 하다 우연히 목격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해자를 장현태 씨로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장현태 씨랑 통화를 했는데 자신은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게 지금 제 아내다 그러니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아내분께서 아시는 게 있는지요? 전 잘 모릅니다. 그럼 혹시 약수역 인근에 거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약수역 인근이면 과거 제가 일하던 선술집 인근이었습니다. 산 건 아니고 제가 일하던 곳이 그 근처였어요. 아, 거기 초등학교 뒤편이 그 여성분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혹시나 그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전 수화기를 붙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번뜩 과거의 한순간이 스치더라고요. 비에 젖어 들어온 현태 씨의 손, 그 손에 묻은 핏자국 말이죠. 설마 그날인가 싶어 전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 날짜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게 2014년 9월 2일이네요. 여성분이 발견된 날짜 말이죠. 아, 그런가요? 그런데 날짜는 왜 물어보시죠? 아닙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전 아는 게 없어 이만 끊겠습니다.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은 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9월 1일. 정확히 기억합니다. 당시 사장님이 9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는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분명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남자는 제가 일하던 선술집을 찾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 제 추정이지만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절 만난 걸지도 모릅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말이죠. 전 순간 공포에 벌벌 떨려왔습니다. 경찰의 말과 지금의 행태를 살펴보면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 확신이 들더라고요. 전 그 이후 어떻게든 남편을 떠나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걸 주고라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 말이 정말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진실이 그게 아니라면 시작될 극한의 공포가 전 더욱 두려웠죠. 하지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다짜고짜 절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전화 왔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솔직히 말해. 아무런 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 알았어? 그러면서 행여나 경찰에게서 이상한 전화라도 받는 날이면 그 모든 의심은 저를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또다시 절 거칠게 대하는 날이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지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의 거친 언행을 우연히 듣게 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태를 보고 문제를 인지한 여경에 의해 경찰서를 오게 되었고, 이후 지금의 쉼터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이곳에서 저와 똑 닮은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 여동생 주애린 말이죠. 외모도 그렇지만 제가 A씨 성함을 보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주애희, 주애린. 누가 봐도 자매 이름 같지 않나요? 하며 상담가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전 정말 동생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고통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동생 역시 아빠와 살며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살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심해진 아빠의 성미는 동생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던 거죠. 이를 견디지 못한 동생은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동생을 만나게 되자 전 다시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날 찾아오더라도 날 도와줄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전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A씨가 남편과의 모든 상황에 녹취 및 녹화 또 경찰분과의 통화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큰 증거로 작용할 거로 생각해요. 남편이 격해지면서부터 전 습관적으로 녹음을 눌렀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역시 어릴 때 동생에게서 배웠던 작전이었죠. 아빠가 꼭 소리 깨면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몰래 녹음을 했어. 아빠한테 들려주려고. 그래야 아빠도 뭐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알지 않을까? 그런 동생의 말이 제겐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동생을 만난 전 상담가님과 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정식으로 남편에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과거의 사건 역시 남편이 연루되었을 거라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소송을 통해 남편이 착복해간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동생을 다시 만난 전 동생과 함께 엄마에게서 전수받은 국밥 레시피를 다시 부활. 자매 국밥집을 차렸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에 100여 개의 체인을 가진 프랜차이저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난 다시 그 지옥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았을 거야. 하지만 넌 날 구해준 은인이야.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에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젠 동생과 앞으로 진짜 장밋빛 인생을 살아가기로 말이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